아가, 시원하게 쭉 들이켜고 기운 내렴. 시어머니가 건넨 건강즙 한 잔. 남편관이 채 식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컵을 신우이가 획 가로챘습니다. 엄마가 옳게 주는 거면 나도 마셔도 되지. 가족끼리 뭘 그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섰을 뿐이지요. 정확히 1시간 뒤 그 컵을 마신 사람의 몸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 10억. 절반을 다 내어주려던 제게 이들이 진짜로 원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례식장 3층 특실. 국화꽃 향이 목구멍을 틀어막을 듯 무겁게 내려앉은 그 방에서 저는 남편 진수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40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잃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5년 차에 찍은 그나마 얼굴이 편안해 보이던 시절의 사진이었어요. 남편은 야간에 배달 일을 뛰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오토바이를 몰았지요. 시어머니가 달마다 밀어붙이던 돈 요구를 감당하느라 2개의 일을 쥐고 살았던 겁니다. 새벽 2시 졸음운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고 남편은 손 쓸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갔습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병원 안치실 문을 열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손끝의 감촉으로 기억합니다. 문고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런데도 저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히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떠올렸지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마음이 오죽할까. 이제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며 이 슬픔을 견뎌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친정에서 빌려다 쓴 돈부터 갚고 남는 돈의 절반은 당연히 어머니 몫으로 드려야겠다고 조용히 결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제 눈가가 붉게 부어오르는 동안 시어머니는 빈소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부의금 봉투 하나하나를 집어두께를 가늠하고 있더군요. 봉투를 흔들어 보고 손톱으로 겉면을 눌러보고 다시 옆으로 쌓았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은 등지고 앉은 채였습니다. 아가, 이리 와봐라. 남들 듣기 전에 조용히 말해야겠다. 시어머니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진 틈을 타 빈소 안쪽 병풍 뒤 구석으로 제 팔을 잡아 끌더군요. 그러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보험금 말이다. 10억? 그거 내 통장에 넣을 생각하지 말고 내 통장으로 넣어라. 내 아들 목숨값이야. 내가 받는 게 맞지.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발인도 하기 전이었어요. 어머니, 지금은 그런 말씀하실 때 아니에요. 진수 씨 아직 보내드리지도 못했잖아요. 돈 얘기는 장례 끝나고 해요. 보내는 건 보내는 거고 돈은 돈이지. 그게 그냥 돈이냐? 내 아들이 죽어서 나온 돈이야. 며느리가 그걸 혼자 쥐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독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시어머니의 눈은 이미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까 조문객 앞에서 통곡하던 그 눈과는 전혀 다른 눈이었어요. 마른 눈, 샘을 하는 눈.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최대한 부드럽게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마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서 있는 게 겨우예요. 그런데 보험금은 수령인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어머니 이름으로 바꿀 수 없어요. 절차가 그래요. 대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심사 끝나고 돈 나오면 친정에 빌린 것부터 정리하고 남는 건 어머니 목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수 씨 장례부터 제대로 치러요. 오늘은 그 얘기 그만하세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얼굴로 입술을 실룩였지만 조문객이 다시 들어오자 이내 곡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두고 왜 먼저 갔니? 내 목숨값이라도 이 어미가 지켜야 하는데, 아이고, 억울해라. 방금 전 마른 눈으로 통장 이야기를 하던 입에서 나오는 곡소리라 저는 어쩐지 등이 서늘했습니다. 병풍 밖으로 나오니 육개장 그릇을 앞에 놓은 시누이 진이가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나이 37,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지요. 진이는 오빠의 영정보다 제 얼굴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확히는 저를 통해 10억이라는 돈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옳게 숟가락을 국물에 담근 채 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보험금 나온다며. 얼마야? 다들 10억이라던데 맞아? 아가씨, 지금 그런 얘기할 때 아니잖아요. 오빠 장래 중이에요. 아니, 궁금해서 그러지. 그 돈이 다 옳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야? 오빠 여동생인 나는 구경만 하라고? 피 섞인 가족은 난데 왜 옳게가 다 쥐고 있어? 저는 그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흐트러진 조문상을 다시 정돈했습니다. 젓가락을 나란히 놓고 쓰러진 종이컵을 세우면서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요. 아가씨 목도 어머니께 드리는 돈 안에서 어머니가 알아서 챙겨주시겠지. 굳이 그 셈까지 제 입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게 며느리 된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뒤 장례식장 직원 하나가 저를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저기 상주님 맞으시죠? 아까 어머님이라는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사망 진단서를 여러 부 더 떼달라고 하셨어요. 많이 급해 보이셔서요. 혹시 상주님도 알고 계신 일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순간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망 진단서는 보험금 청구의 핵심 서류입니다. 그걸 왜 시어머니가 본인 이름으로 다시 떼려 했을까?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애써 좋게 넘겼습니다. 경황이 없어서 그러셨겠지. 아들 잃은 어미가 무슨 정신이 있겠어. 그렇게 저를 타일렀지요. 다만 조용히 제 가방을 열어 진단서 원본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지퍼를 끝까지 채워 어깨에 단단히 걸쳤습니다. 그 정도의 경계심은 남아있었던 겁니다. 발인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남편을 화장하고 유골함을 시립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온 그 저녁,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 그저 눕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진이가 제 뒤를 따라 아파트로 들어오더군요.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상속 문제도 같이 봐야지. 며칠 여기 있을 거다. 이 집 일이 이제 너 혼자 일이니? 통보였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아들 잃고 오빠 잃은 사람들인데 하는 마음이 앞섰으니까요. 진이는 신발도 제대로 벗기 전에 남편의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남편이 쓰던 손목 시계를 꺼내 손목에 대보더니 제 눈치를 슥 보고는 자기 에코백에 넣더군요. 결혼 반지가 담긴 작은 상자도 커프스 단추도 돈이 될 만한 건 하나씩 가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아가씨, 그건 진수 씨 물건이에요. 아직 제가 정리도 못했어요. 오빠 물건이면 여동생이 하나쯤 가져갈 수도 있지. 올케가 왜 그렇게 눈을 부릅떠? 유품이잖아. 설마 이것까지 혼자 다 끌어안고 살려고? 거실 소파를 통째로 차지하고 누운 시어머니는 벌써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상조회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네, 여기 33평이고요. 도배랑 장판 싹 갈면 얼마예요? 화장실도 손봐야 하고요. 사람이 죽고 나갔으니 집 분위기 좀 바꿔야지.
견적 빨리 한번 내주세요.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온 그날 저녁에 제 집 도배 견적을 묻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 집이 곧 자기 것이 될 것처럼요. 저는 주방에 서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느낄 겨를조차 없었어요. 거실에서는 도배 색깔을 고르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서재에서는 서랍 여닫는 진이의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밤 두 사람의 이부자리를 폈습니다. 손님용 이불을 꺼내 안방 옆 작은 방에 깔아드리고 베개까지 챙겼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때는 그렇게 무거웠습니다. 밀어내지 못하는 무게로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벽 너머 작은 방에서 두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이따금 10억이라는 숫자와 낮게 깔린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지요. 자식을 잃고 오빠를 잃은 집에서 나올 웃음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 모든 걸 슬픔의 다른 얼굴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크게 상심하면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저를 속이며 눈을 감았지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기도 전에 저는 그 웃음소리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절반을 다 내어주려 했던 마음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도요. 이튿날 아침 저는 출근 준비를 하러 화장대 앞에 앉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 놓인 영양 크림통. 안쪽이 손가락으로 깊게 파여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산 한 통에 20만 원이 넘는 크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진이가 그 크림을 얼굴에 문지르고 있더군요. 손바닥에 한 움큼 덜어서 목이며 팔이며 아낌없이 발라대는 중이었습니다. 아가씨, 그거 제 거예요. 손대기 전에 말은 하셨어야죠. 아, 이거 좋더라. 올케는 이런 거 바르니까 피부가 그렇게 좋았구나. 나도 좀 쓰자. 가족끼리 그깟 크림 하나 가지고 눈치 주는 거 아니잖아. 가족끼리. 그 말이 그렇게 편리한 말인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집어갈 때마다 진이의 입에서는 늘 가족끼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말없이 크림 뚜껑을 닫는데 진이가 소파 위에 놓인 제 실크 스카프까지 슬그머니 가방에 구겨 넣더군요. 저는 봤지만 못 본 척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의 그런 참을성이 그들에게는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혔던 것 같습니다.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소파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현관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그렇게 슬쩍 빠져나가려고? 회사요. 저 출근해야 해요, 어머니. 회사? 보험금 얘기 아직 끝도 안 났는데 회사가 중요하니? 그 돈 언제 내 통장으로 넘길 거야. 며칠째 말만 빙빙 돌리잖아. 저는 신발을 신다 말고 허리를 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다시 설명했지요. 어머니, 보험금은 청구한다고 바로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서류 심사도 걸리고 사망 경위도 확인해야 해요. 돈 나오면 3년 전에 친정 부모님께 빌린 돈부터 갚을 거예요. 진수 씨가 가져다 쓴 돈이잖아요. 그거 정리하고 남는 돈 절반은 어머니께 드린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약속은 지켜요. 그러니까 밀어붙이지 마세요.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친정빚? 그걸 왜 갚아? 사돈니가 딸 시집 보내면서 보태준 돈이지 무슨 빚이야. 딸 가진 집이 그 정도도 못해? 사돈 양반들 살림도 나쁘지 않으면서 그깟 돈 몇 푼을 왜 우리 아들 목숨값에서 빼가니? 친정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목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시골 땅을 판 두 분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사위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고 손을 벌리자 두 분이 두말 없이 통장을 털어주신 돈이었지요. 차용증까지 써가며 빌린 명백한 빚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부모님 노후 자금이에요. 진수 씨가 차용증까지 쓰고 빌린 돈이고요. 없는 일처럼 넘길 수 없어요. 노후 자금은 무슨 노후 자금. 자식 있으면 자식이 챙기면 되지. 됐고 절반이니 빚이니 잔말하지 마. 10억 통째로 내 통장에 넣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나눠주겠니? 며느리가 돈 움켜쥐고 있으면 집안 꼴 우습게 된다. 저는 그날 두 사람이 며칠 더 머물겠다는 통보를 또 한 번 듣고서야 겨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지요.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휴대폰에 현관 도어락 앱 알림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비밀번호가 입력되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오전 내내 여러 차례. 저는 의아했지만 어머니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는데 왜 밖에서 번호를 누르지 하는 생각까지는 미처 못했던 겁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여는데 거실이 캄캄했습니다. 불도 안 켜고 뭘 하나 싶었는데 소파 쪽에서 휴대폰 불빛 2개가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진이가 머리를 맞대고 화면 하나를 들여다보는 중이었습니다. 제 인기척에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동시에 화면을 껐습니다. 너무 급하게 끄느라 진이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카펫 위로 떨어졌지요.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며느리 사고사 상속 순위 배우자 사망 보험금 유족 수령. 검색창에 남은 글자들이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사고사. 그 두 단어가 나란히 놓인 걸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으로 쏠려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절반을 다 내어주려던 사람을 두고 이들이 검색하고 있던 건 제 사고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재빨리 진이의 휴대폰을 집어 등 뒤로 감췄습니다. 그러고는 평소엔 물 한 잔 떠주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왜 이렇게 늦었니? 배고프지? 어미가 저녁 차려줄게. 힘들 텐데 뭐라도 먹어야지.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가방끈을 꽉 쥐었지요. 괜찮아요, 어머니. 밥 먹고 왔어요. 저 옷 좀 갈아입을게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옷을 갈아입으려 침대에 걸터앉는데 발끝에 뭔가 밟혔습니다. 몸을 숙여 침대 밑을 들여다봤지요. 침대와 바닥 사이 좁은 틈에 손톱만 한 흰색 비닐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쪽에 흰 가루가 조금 묻은 채로요. 저는 그걸 집어 손바닥에 올려봤습니다. 가루는 아주 고운 분말이었어요. 밀가루나 설탕은 아니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지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 방에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화장대 서랍에서 지퍼백 하나를 꺼내 그 비닐 조각을 담고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그냥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싱크대 위에 못 보던 한약 박스가 하나 놓여 있더군요. 갈색 종이 상자였습니다. 겉면에 인쇄된 성분표를 들여다봤지만 흔히 보는 홍삼이니 대추니 하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알아보기 어려운 성분명 몇 개가 흐릿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지요. 박스를 살짝 열어보니 안에는
투명한 파우치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보통 건강즙은 갈색 포장에 담겨 나오는데 이건 속이 훤히 비치는 투명 봉지였어요. 어디서 만든 건지 무슨 성분인지 적힌 라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싱크대 옆 쓰레기통도 열어봤습니다. 뭉쳐진 영수증 조각이 하나 있더군요. 약국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윗부분이 손으로 뜯겨나간 채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상호를 지운 겁니다. 그 순간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로 깨어졌습니다. 침대 밑 흰 가루, 캄캄한 거실에서의 사고사 검색, 라벨 없는 투명 파우치, 상호가 뜯긴 영수증, 사망 진단서를 자기 이름으로 때려던 일까지.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한 건 절반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과 10억 전부였어요. 제가 죽고 나면 상속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시어머니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검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내어주려던 마음까지 짓밟혔다는 걸 안 순간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살아야겠다. 그리고 지켜야겠다. 그 두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시어머니가 사는 구옥의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친정 돈을 빌려 급한 사업 자금했을 때 만일을 위해 시어머니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 둔 게 있었거든요. 차용증 원본은 남편이 안방 금고에 넣어두었었고요. 저는 금고를 열어 차용증과 근저당 설정 서류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있었습니다. 서랍장 안쪽에서 오래된 소형 녹음기도 하나 찾아냈습니다. 몇 년 전 회사 회의 녹음용으로 쓰다 넣어둔 거였어요. 건전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거실 소리가 잘 들리는 방문 틈새에 조심스레 세워두었습니다. 혹시 몰라 휴대폰 녹음 앱도 켜두었고요. 그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방문 틈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였어요. 내일 아침에 반드시 재워야 한다. 알았지? 한 모금 남기지 말고 다 마시게 해. 옆에서 눈 떼지 마. 엄마, 근데 진짜 괜찮아? 혹시 잘못되면. 잘못은 무슨 잘못? 재우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내가 다 알아서 해. 넌 겁먹지 말고 확인만 해. 돈 앞에서 물러서면 바보 되는 거야. 저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재우고 먹이고 그 다음은 알아서 한다. 그 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는 모를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 맨 앞에 119를 단축으로 꺼내 두었습니다. 그리고 뜬 눈으로 아침을 기다렸지요. 날이 밝으면 이 사람들은 제게 무언가를 마시라고 내밀 겁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는 그 긴 새벽 동안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짚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을 반쯤 열어둔 채 침대에 걸터 앉아 주방 쪽 기척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15년을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가스레인지 앞에 선 시어머니는 흥얼흥얼 노래까지 부르며 냄비에 물을 올리고 있었지요. 문틈으로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싱크대 위 갈색 박스에서 투명 파우치 하나를 꺼내더군요. 가위로 윗부분을 잘라 안에 든 것을 컵에 쭉 따랐습니다. 짙은 갈색 액체가 컵을 채웠어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손바닥에 감춰진 작은 병 같았어요. 문틈 사이로는 그게 무엇인지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컵 위로 손을 기울였다가 젓가락으로 휘휘 젓고는
다시 주머니에 넣는 동작만은 분명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손동작을 문틈으로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손끝이 저려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컵을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 가득 웃음을 지은 채로요. 아가, 아직 자니? 어미가 너 생각해서 좋은 거 해왔다. 저는 자다 깬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책상 위에 컵을 조심스레 내려놓더군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응, 몸에 좋은 집이야. 아는 사람이 특별히 내려준 거다. 남편 잃고 속 타는 사람한테 그렇게 좋대. 마시면 몸이 나른해지고 잠도 푹 온다더라. 요새 너 잠도 못 자고 얼굴이 반쪽이잖니. 자, 뜨거울 때 마셔. 바닥까지 싹 비워야 약이 된다.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기까지 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어깨에 손을 얹은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낯설던지 저는 소름이 돋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이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컵을 내려다봤습니다. 짙은 갈색즙은 겉보기엔 여느 건강즙과 다를 게 없었어요. 냄새도 색도 멀쩡했습니다. 바로 그게 더 무서웠지요. 조금 전 시어머니가 이 컵에 무언가를 기울여 젓던 그 손동작을 저는 똑똑히 봤으니까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이 즙 속에 무엇이 섞였는지 저는 마시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요. 이따가 천천히 마실게요, 어머니. 저는 컵을 입술에 가져다 대는 척하다가 도로 책상 모서리로 밀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더니 눈빛이 살짝 흔들리더군요. 손목 시계를 힐끔 확인하고는 자꾸 마시라고 재촉했습니다. 식으면 못 마셔. 지금 후후 불어서 마셔라. 어미가 내 마시는 것까지 봐야 마음이 놓이겠다. 마실게요. 저 세수만 하고요. 어머니도 보셨잖아요. 제가 안 버려요.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방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도 꼭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마셔야 한다는 말을 2번이나 남기더군요. 주방으로 서둘러 가는 발걸음이 어쩐지 조급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곧바로 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젯밤 침대 밑에서 주웠던 흰가루, 라벨 없는 파우치, 그리고 방금 앞치마 주머니에서 컵으로 기울이던 그 손. 모든 게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이걸 마셨다면 저는 잠들었을 테고 잠든 저에게 이들이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새벽에 들은 그 속삭임이 이미 말해주고 있었지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이 컵의 액체를 손대지 않은 상태로 저는 가방에서 마시다 만 생수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은 물을 화장실 세면대에 조용히 버리고 병을 헹궈 물기를 털어냈지요. 그러고는 컵을 조심스레 기울여 안에 든 갈색 액체를 절반쯤 생수병으로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액체가 흘러넘칠까봐 숨까지 참으며 천천히 따랐습니다. 병 입구에 액체가 닿을 때마다 소독약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어요. 절반쯤 옮겼을 무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안방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생수병 뚜껑을 닫아 책상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은 액체가 담긴 컵은 손대지 않은 것처럼 그대로 책상 위에 두었지요. 바로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소파에서 잤는지 진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들어왔습니다. 화장이 번진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진이는 방 안을 매서운 눈초리로 훑었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 컵에 시선이 딱 멈췄지요. 코를 킁킁거리더니
약 냄새가 진동하는 컵으로 곧장 다가왔습니다. 이거 뭐야? 엄마가 올케한테만 해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올케만 챙겨? 나는 아침부터 속 쓰려 죽겠는데 좋은 거 있으면 딸부터 챙겨야지. 며느리가 그렇게 귀해? 진이는 저를 밀치며 그 장면을 본 뒤로 저는 그걸 도무지 제 입에 댈 수가 없었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옳게 주는 거면 나도 마셔도 되지. 가족끼리 좋은 건 같이 먹는 거잖아. 뭘 그렇게 아까운 눈으로 봐. 진이는 제 눈치를 쓱 보더니 그렇게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이 가진 건 뭐든 자기가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컵을 빼앗지도 마시라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을 뿐이에요. 그 가만함을 저는 그 뒤로 수없이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 컵을 마셔야 할 사람이 적어도 저는 아니라는 것. 어머니가 딸 챙긴다는 게 이거였네. 올케는 이런 것도 혼자 받아먹고 있었어? 진이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도 쉬지 않고 안에 남은 갈색 액체를 단숨에 목구멍으로 털어 넣었지요. 그러고는 빈 컵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뭐야, 쓰기만 하네. 이게 진짜 좋은 거 맞아? 엄마도 참 별걸 다 숨겨. 진이는 입맛을 다시며 방을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다시 벌러덩 누워 리모컨을 집어들더군요.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며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하게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물을 마시던 시어머니가 안방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제가 컵을 다 비웠는지 확인하려는 눈치였어요. 저는 안방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빈 컵을 시어머니가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빈 컵을 확인하고는 흡족한 듯 다시 소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딸이 마신 줄은 그 순간까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저는 서랍 속 생수병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뚜껑이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화면 맨 앞에 꺼내둔 119 번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진이가 컵을 비운 지 이제 막 10분이 지나고 있었지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채널 넘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소파에 누운 진이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까지 진이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즉효약이 아니라는 걸, 몸을 서서히 늘어지게 만들고 잠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종류라는 걸, 새벽에 들은 재우고 먹인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조용히 그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컵을 비운 지 정확히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안방 문틈으로 거실 소파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진이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TV를 보고 있었어요.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무슨 화장품 세트를 사내 만에 혼잣말까지 하고 있었지요. 겉보기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진이의 손에서 리모컨이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카페 뒤로 툭 떨어졌는데 진이는 그걸 줍지 않았어요. 아니, 줍지 못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기대 있던 상체가 옆으로 천천히 기울더군요.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가 다시 힘겹게 올라갔다가 결국 반쯤 감긴 채로 멈췄습니다. 아가씨? 저는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식어 있었어요. 입술색이 점점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혀가 꼬인 목소리였습니다. 말끝이 뭉개졌어요. 진이는 손을 들어 제 쪽으로 뻗으려 했지만 팔이 허공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고 고개가 옆으로 꺾였지요. 곧 진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호흡이 얕아지고 느려졌어요. 가슴이 오르내리는 간격이 점점 벌어졌습니다. 입가로 침 섞인 거품이 흘러나오더니 소파에 걸쳐 있던 몸이 스르르 미끄러져 카펫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주방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에 뛰쳐나왔습니다. 딸이 바닥에 늘어져 있는 걸 보고는 비명을 질렀지요. 진이야, 진이야, 왜 이래?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진이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왜 딸이 여기 쓰러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 그러다 진이 옆에 굴러다니는 빈 컵을 발견했습니다. 안방에서 제가 두었던 그 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컵과 딸을 번갈아 보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지요. 이거 왜 진이가 이건 며느리가 아니, 이게 아닌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독을 탄 즙을 자기 딸이 마셨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시어머니는 진이를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그 비명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해야 할 일은 분명했지요. 휴대폰을 꺼내 화면 맨 앞에 꺼내둔 119를 눌렀습니다. 네, 사람이 쓰러졌어요. 30대 여성이고 의식이 없어요. 호흡이 얕고 느려요. 입에 거품을 물었고요. 약물을 마신 걸로 의심됩니다. 주소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저는 최대한 또박또박 상황을 전했습니다. 의식 저하, 호흡 저하, 약물 복용 의심. 상담원이 하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하면서 저는 진이의 상태를 계속 살폈습니다. 뭐해? 병원 안 부르고 뭐해?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미 신고했다고, 곧 온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딸에게 매달려 흔들었어요. 진이야, 눈 좀 떠봐. 엄마 여기 있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챙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주방으로 가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잘라버린 빈 파우치가 있었지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놓여있던 갈색 박스와 앞치마에서 봤던 유리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 숨겼는지 그 순간엔 찾을 겨를이 없었어요. 대신 쓰레기통 바닥에 굴러다니던 작은 약물 공병 하나를 발견해 챙겼습니다.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제 침대 밑에서 주운 흰가루 봉지, 그리고 오늘 아침 컵에서 덜어둔 생수병, 2가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지퍼백에 빈 파우치, 약물 공병, 흰가루 봉지, 생수병을 차례로 담았습니다. 각각 따로 밀봉하고 지퍼백 전체를 다시 한 겹 더 봉해서 핸드백 안쪽 깊숙이 넣었지요. 손이 떨려서 지퍼가 잘 잠기지 않았지만 몇 번을 다시 눌러 채웠습니다. 핸드백을 닫는 순간 현관에서 벨이 울리고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환자 어디 있어요? 구급대원 2명이 들것을 들고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진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하더니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활력 징후를 쟀지요. 한 명이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뭘 드셨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1시간쯤 전에 건강즙 같은 걸 마셨어요. 그 뒤로 서서히 늘어지더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답하자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을 쳤습니다. 약물 중독 의심 환자, 의식 없음, 호흡 저하. 진이를 들것에 옮겨 싣고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맨발로 구급대원들을 따라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구급차에 올라탔지요. 저는 뒤따라 나갈 준비를 하면서 거실 바닥을 한번 훑었습니다.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하려는 거였어요. 그때 소파 밑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진이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아까 쓰러질 때 주머니에서 빠져 소파 아래로 미끄러졌던 모양이에요. 화면에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휴대폰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참았어요. 제가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소파 아래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눈으로 새겨두었습니다. 곧 경찰이 올 테고 그때 알려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현관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지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얼굴을 봤는데 무표정하더군요. 눈물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차가워졌을까?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지웠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느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구급차의 사이렌을 따라 저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지퍼백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 든 것들이 앞으로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 저는 운전대를 잡은 채 조용히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잠시 차가 멈춰섰습니다. 앞유리 너머로 구급차의 빨간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지요. 저 안에 실려가는 사람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 크림을 바르고 제 스카프를 훔쳐가던 신우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죽이려던 계획에 함께 손을 담근 사람이기도 했지요. 이상하게도 미움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컵은 원래 제가 마셔야 했던 것이라는. 만약 제가 그걸 마셨다면 지금 저 들것에 실려가는 건 저였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진실을 밝혀줄 사람이 없었겠지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습니다. 병원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진이는 이미 처치실 안으로 실려 들어간 뒤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의료진 여러 명이 진이를 둘러싸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진이의 고개를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다른 사람이 굵은 튜브를 입으로 밀어 넣더군요. 위세척이 시작됐습니다. 석션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소리가 처치실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문에 매달려 통곡했습니다. 맨발 그대로였어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진이야.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문에서 떼어내 대기 의자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핸드백을 가슴에 꼭 안은 채로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처치실 문이 열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보이는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를 복도 한쪽으로 따로 불렀지요. 환자 보호자분들 되시죠? 지금 환자 상태가 상당히 위중합니다. 시어머니가 의사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 거죠? 수면마비 계열 약물에 의한 급성 중독으로 보입니다. 의식 저하에 호흡 저하까지 온 상태고요. 지금 위세척하고 해독 처치 중인데 정확히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정밀 독성 검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다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황상 다량의 약물이 고의로 섞였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 규정상 저희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관할 경찰서에 알렸고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획 돌려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너지. 네가 그랬지. 이 독한 년. 우리 딸한테 약을 먹였어. 너 우리 진이 죽이려고 그랬지.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틀어쥐고 흔들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 이제 내 딸까지. 이 살인자야. 네가 먹였잖아, 네가. 시어머니는 제 옷깃을 잡은 채 바닥을 뒹굴며 발악했습니다. 아들 잃고 딸까지 사경을 헤매는 어미의 절규였다면 저도 마음이 흔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독을 탄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멱살을 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아 손목을 비틀어 떼어냈습니다. 세게 밀친 것도 아니고 그저 제 목에서 손을 떼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흐트러진 옷깃을 천천히 여미며 한 발 물러섰지요. 바로 그때 응급실 입구로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병원 신고를 받고 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옷매무새를 마저 가다듬고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경찰관님, 이 환자 약물 중독으로 실려온 사람이에요. 제가 신고자고요. 드릴 게 있습니다. 핸드백에서 밀봉해 둔 지퍼백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안에 든 것들을 하나씩 짚으며 설명했지요. 이건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저한테 마시라고 직접 건넨 건강즙 파우치예요. 여기 이 유리 공병하고 흰 가루가 든 봉지도 집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생수병은 시어머니가 준 컵에 든 즙을 마시기 전에 절반쯤 덜어 담아둔 거예요. 컵을 봤는데 어쩐지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요. 뭐가 들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이건 남겨둬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미처 손도 대기 전에 신우이가 그 컵을 가져가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경찰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신고자분이 마셨어야 할 거였다고요? 네. 저한테 마시라고 준 거였어요. 저는 어쩐지 내키지 않아 미뤄뒀는데 그새 신우이가 가져가 마셔버렸어요. 옆에서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 다 전현이 지어낸 소리예요. 전현이 우리 딸한테 먹인 거라니까. 경찰관은 시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며칠간 집에서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진술했습니다. 캄캄한 거실에서 2사람이 제 사고사를 검색하고 있던 일, 침대 밑에서 흰 가루를 발견한 일, 새벽에 들은 속삭임까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신우이 휴대폰이 지금 저희 집 거실 소파 밑에 떨어져 있어요. 쓰러질 때 흘린 거예요. 제가 일부러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2사람이 최근에 주고받은 대화가 있을 거예요. 통신 기록도 꼭 확인해 주세요. 저를 어떻게 할지 의논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퍼백 안의 증거물은 정식으로 봉투에 담아 수거하고요. 신고자분 댁에는 감식반을 보내서 휴대폰을 정식 절차로 압수하겠습니다. 손대지 않으신 거 잘하셨어요. 경찰관이 지퍼백 안의 파우치, 공병, 흰가루 봉지, 생수병을 하나씩 증거물 봉투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과 통신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향해 삿대질하던 사람이 갑자기 딴 사람이 됐어요. 안절부절 못하며 두리번거리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 집에 좀 가봐야겠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만 다녀올게요. 경찰관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조사 받으셔야 해요.
나요. 내 집에 내가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해? 시어머니가 경찰관을 밀치고 응급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 어미가 집으로 달려가려 한 겁니다. 왜였을까요? 집에 있는 딸의 휴대폰이, 그 안의 대화가 어미의 발을 그렇게 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경찰관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사방해 증거인멸 시도로 보입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한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조금 전까지 소란스럽던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경찰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어지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온갖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너 인연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내 아들 잡아먹은 년이 이제 우리 집안을 통째로. 저는 무표정하게 일그러진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경찰차 문이 닫히고 차가 병원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 아파트로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저는 경찰관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 소파 밑에 떨어진 진이의 휴대폰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었지요. 감식반원이 장갑을 낀 손으로 소파를 들어 올리고 휴대폰을 정식 절차에 따라 수거했습니다. 증거물 봉투에 담고 봉인지를 붙이고 사인까지 받았어요. 협조 감사합니다. 이 휴대폰 포렌식 들어갈 거예요. 며칠 걸릴 겁니다. 감식반이 돌아간 뒤 저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짐이 어질러져 있던 거실이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올려둔 협탁을 바라봤습니다. 진수 씨, 당신 어머니가 당신 여동생이 나를 죽이려 했어. 그 말을 속으로 삼키는데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열어 오래전 상담받아 두었던 법무사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걸어둔 근저당. 이제 그걸 실행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별도 조사실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진술했습니다. 남편의 장례부터 보험금 요구, 캄캄한 거실의 검색 화면, 침대 밑 흰 가루, 새벽의 속삭임, 그리고 그날 아침의 컵까지. 담당 형사는 제 진술을 꼼꼼히 받아 적었지요. 진술이 끝나고 형사가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겠다고요.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수사 결과 일부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형사가 첫 번째 출력물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자택 컴퓨터에서 복원한 인터넷 접속 기록입니다. 종이에는 검색어들이 날짜별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사 위장 약물 수면제 사람 치사량 며느리 사망 시 시어머니 보험금 수령 베란다 추락 사망 처리. 하나하나 눈으로 읽어내려가는데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를 어떻게 죽일지, 죽인 뒤 어떻게 돈을 받을지 몇 주에 걸쳐 검색한 기록이었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가. 네. 사용자 계정하고 접속 시간까지 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형사가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화면이었어요. 어느 골목 어귀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사람이 누군가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고 대신 작은 상자를 받아 챙기는 장면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주사기 여러 개와 약병이 보였지요. 동물병원 인근하고 불법 약물 거래상 근처 CCTV입니다. 이 사람 시어머니 맞습니다. 모자 벗은 다른 각도 영상도 확보했어요. 현금 주고 약물을 사갔습니다. 화면 속에서 봉투를 건네는 손이 며칠 전 제 어깨를 토닥이던 그 손이었습니다. 형사가 다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였어요. 정밀 독성 분석 결과입니다. 신우이 위 내용물에서 그리고 보호자분이 덜어두신 생수병 안액체에서 똑같은 성분이 나왔어요. 졸피뎀하고 동물용 근육 이완제 두 개가 섞여 있었고 양이 치사량에 가까웠습니다. 수면제와 근육 이완제, 사람을 재우고 몸을 늘어지게 만드는 조합이었습니다. 마시면 잠들고 마비되고 그 다음은 새벽에 들었던 그 말대로였지요. 재우기만 하면 그 다음은 어미가 알아서 한다. 보호자분이 그 생수병에 액체를 덜어두신 게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신우이가 스스로 뭘 잘못 먹은 걸로 처리될 뻔했어요. 컵에 뭐가 들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떨리는 손으로 생수병에 액체를 옮겨 담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는데 그 한 병이 진실을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이에요. 형사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정식으로 압수해 포렌식으로 복원한 진이의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삭제된 대화까지 되살려낸 거였지요. 화면에 대화창이 떴습니다. 시어머니와 진이가 주고받은 문자였어요. 그년 약 먹여 재우고 베란다에서 밀면 끝이다. 사고사로 처리되면 보험금은 다 우리 거야. 엄마 근데 진짜 티 안 나? 나중에 조사받으면? 약 먹고 잠든 채로 떨어졌다고 하면 돼. 밤에 우울해서 사고 났다고. 남편 죽고 우울증 있었다고 하면 다들 믿어. 알았어. 10억 받으면 저 집은 내가 들어가 살게. 나 그 아파트 갖고 싶었어. 오빠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다고 그 집을 누가 차지하네 만회하는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저를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밀지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문장들이 있었지요. 저는 화면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다 온몸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명백한 살인모의 증거입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신우이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인 상황인데 지금 의식이 없어서 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사실 밖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다른 방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시어머니였어요. 수인은 아니었지만 며칠 새 얼굴이 폭삭 늙어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가야. 시어머니가 무릎걸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 콧물을 쏟아냈지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어. 돈에 눈이 멀어서 제발 합의서 한 장만 써줘. 나 감옥 가면 우리 진이는 누가 돌봐. 응? 우리 진이 좀 봐서라도 합의만 해주면 내가 뭐든지 할게. 며칠 전 제 멱살을 잡고 살인자라 외치던 사람이 이제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붙든 시어머니의 손을 구두코로 천천히 밀어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친정 빚 갚고 남는 돈의 절반을 어머니께 다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 아세요? 진수씨관 앞에서 저는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홀로 남은 어머니 모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런 저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절반도 아니고 전부를 가지려고. 그날 그 즙 제가 마셨으면요. 저는 지금쯤 진수 씨 옆 납골당에 나란히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진실을 모른 채로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합의는 없어요. 저는 어머니를 용서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랑 죗값은 다른 문제예요. 벌은 받으셔야죠. 시어머니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저는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 집에 걸어둔 근저당, 오늘 당장 실행 절차 밟아주세요. 경매 신청 서류, 오늘 법원에 접수해 주세요. 미루지 말고요. 3년 전 남편이 친정 부모님 노후 자금을 빌렸으면서 시어머니 집에 설정해 둔 근저당이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그 집을 팔아서라도 받아낼 생각이었지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여니 안에 보험사에서 온 서류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망 보험금 10억 원. 청구 심사가 최종 통과됐다는 통지서였어요. 며칠 전 우편으로 받아 아직 열어보지도 못하고 넣어둔 거였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으로 나오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그 볕을 얼굴로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질긴 인연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저는 차를 향해 걸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돌려드릴 돈, 남편을 마지막으로 보러 갈 납골당, 그리고 제 이름을 되찾는 일까지요. 2달이 흘렀습니다. 진이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살긴 살았지요. 하지만 독극물 후유증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눈만 껌뻑일 뿐 혼자서는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상태라고요. 오빠의 유산으로 어떤 차를 탈지 궁리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이 떠먹여주는 것도 넘기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고소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이 남의 것을 탐하다 제 손으로 마신 컵이 결국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였어요. 면회를 온 먼 친척에게 딸의 병원비와 자기 변호사 수임료를 대신 내달라고 철창을 붙들고 매달렸다는 이야기가 건너 들려왔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많던 친척 중에 이제 시어머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접수한 근저당 경매는 착착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구옥 등기부에 경매 기입 등기가 찍혔지요. 법원 집행관들이 빈집에 찾아가 집안 곳곳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그토록 돈을 뜯어내 채워 넣은 살림에 하나씩 빨간 딱지가 붙은 겁니다. 얼마 뒤 그 집은 법원 경매를 통해 팔렸습니다. 저는 매각 대금에서 3년 전 남편이 끌어다 쓴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 원금과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회수했습니다. 2억 5천만 원. 두 분이 시골 땅을 팔아 마련한 노후를 통째로 걸었던 돈이었지요. 갈 곳을 잃은 시어머니의 남은 짐들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실려 나갔습니다. 아들 잡아 채운 살림이 결국 쓰레기장으로 갔지요. 시간은 그렇게 완전한 파산을 맞았습니다. 한편 제 계좌로는 남편의 사망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10억 원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온전히 제 통장에 들어왔다는 은행 알림이 울렸어요. 저는 은행 VIP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수한 친정 자금 2억 5천만 원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는 거였습니다. 엄마, 아빠, 나 돈 보냈어. 확인해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우시더군요. 예, 이거 안 갚아도 되는데 사위가 쓴 거 네가 왜? 아니야, 엄마. 이건 두 분 노후 돈이잖아. 진작 돌려드렸어야 했어. 그동안 미안했어. 1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부채감이 그 이체 버튼 하나로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사위가 손 벌릴 때마다 두말 없이 통장을 열어주던 부모님께 저는 늘 죄인 같았거든요. 이제야 그 빚을 갚은 셈이었습니다. 남은 7억여 원은 안전한 우량 채권과 정기예금으로 나누어 묶었습니다. 오직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요.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단단하게.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날 저는 짙은 회색 정장을 차려입고 남편이 안치된 시립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유리문 안에 남편의 유골함과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이었지요. 저는 준비해간 국화꽃 한 송이를 유리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수 씨, 말을 꺼내는데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2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어요. 당신 알아? 당신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당신 여동생하고 같이 절반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 당신 원망 안 해. 아니, 조금은 해. 당신은 왜 끝까지 어머니 손을 못 놨어? 왜 내 친정 돈까지 끌어다 썼어? 나를 방패로 세워놓고 당신 혼자 짐을 다 지고 가버렸잖아. 그게 원망스러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도 힘들었지. 그 어머니 밑에서 평생. 나한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혼자 배달 뛰다 그렇게 갔지. 나 알아. 당신도 나를 사랑했던 거. 원망과 연민이 15년 동안 뒤엉켜 있던 두 감정이 그 유리문 앞에서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안쓰러움도 배신당한 제 선의까지도요. 잘 가, 진수 씨. 나는 이제 나로 살아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지 않고 납골당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가의 흔적이 밴 낡은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도배 견적을 묻던 그 거실, 진이가 서랍을 뒤지던 그 서재, 새벽마다 속삭임이 새어 나오던 그 장, 다 떠나보냈어요. 새 보금자리는 도심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전망이 펼쳐지는 집이었지요. 도어락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며 저는 이 번호는 저 말고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들이는 동안 저는 거실 창가에 서서 갓 내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예전엔 이렇게 향을 음미할 여유조차 없었는데 거실 한쪽 상자 위에는 새로 등록한 바리스타 학원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배우기로 했거든요. 언젠가 제 이름을 건 작은 카페를 열 생각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사업자 등록증이 놓여 있었지요. 15년 만에 되찾은 제 이름 석자 유진이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벼속에 서서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의 죽음이 시가의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였습니다.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자리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저는 거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지켜낸 돈과 제 손으로 되찾은 이름과 함께요. 이제 저는 온전히 저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창가에 서서
저는 오랜만에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커피 향이 그리고 새 삶의 냄새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인생 톡톡 시청자 여러분, 다 내어주려던 마음까지 짓밟히고도 유진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증거를 챙겼고 원망 대신 자기 삶을 되찾았지요. 세상에는 끝까지 남의 것을 탐하다 제 손으로 마신 컵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다 잃을 뻔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참고 사느라 지친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